냄새나는 노인네 당장 끌어내라고. 재수 옹붓게 회장 취임식 날 거지가 들어오게 하냐고. 며느리의 고함 소리와 함께 저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저를 벌레 보듯 쳐다봤고 단상 위에 있던 제 아들은 못 본 척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십수년 동안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희생과 정성으로 키워온 자식한테 배신당하는 기분은 당해보지 않으면 절대 알지 못합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켰습니다. 박전무 취임식 당장 취소해. 그리고 쟤네들 전부 구속시켜. 어리석은 아들과 며느리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흑투성이 작업복을 입은 이 늙은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요. 저는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에 살고 있는 올해 69살 박금주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실제로 겪은 슬프지만 기가 막힌 저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조금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실 거예요. 35년 전 제가 34살 때 남편과 함께 경기도 평택시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김치 담그고 반찬 만들어서 저녁 8시까지 가게 문 열고 서 있었습니다. 손님 한 분이라도 더 받으려고 악착같이 일했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아들 진수를 대학까지 보냈고 서울로 보내 취직도 시켰습니다. 힘들었지만 아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했던 시절이었어요. 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저는 혼자가 됐습니다. 외로웠어요. 그래서 평택의 가게는 정리를 하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아들 곁에서 살고 싶었거든요. 아들은 그때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살고 있었어요. 저는 아들 집 근처인 강동구 천호동에 작은 다세대 빌라를 샀습니다. 2억 원 주고 산 낡은 빌라였어요. 2층짜리 건물에 방 2칸, 화장실 하나. 아들한테 평택가게 팔아서 이거 샀다고 했죠. 아들은 딱 한 번 제 빌라에 왔다 갔습니다. 계단 올라오면서 인상을 찌푸리더니 어머니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요? 우리 집으로 오시지 그러세요.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건 그냥 하는 소리였습니다. 며느리 눈치 보면서 건성으로 한 말이었죠. 오늘이 바로 아들 진수의 회장 취임식 날이었습니다. 아들은 10년 전부터 진수푸드라는 식품회사에 다녔어요. 평사원으로 시작해서 대리, 과장, 부장, 전무까지 올라갔고 드디어 오늘 회장이 되는 겁니다. 어제 저녁 저는 평택에 내려가 있었어요. 평택에 살던 집은 아직 그대로 두고 주말마다 내려가서 텃밭 가꾸며 지내거든요. 밭에서 배추를 뽑고 상추를 따면서 내일 취임식에 가져다 줄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 엄마 손으로 키운 채소를 제일 좋아했거든요. 저녁 7시쯤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진수야, 내일 취임식에 엄마도 가도 되겠니? 그런데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니, 내일은 중요한 사람들만 오는 자리예요. 정치인들도 오고 어머니와는 격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요. 그냥 집에 계세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낳아서 키운 자식이 친어머니 보고 격이 안 맞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전 참았습니다. 그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천장만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밭으로 나갔어요. 배추를 뽑고 상추를 땄습니다. 혹시 이걸 보면 아들 마음이 좀 풀리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오전 9시쯤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취임식에 안 오시는 거 맞죠? 며느리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아니, 나갈 건데? 내가 대답했죠.
며느리가 한숨을 푹 쉬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부탁이에요. 오늘만큼은 정말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체면 좀 생각해 주세요. 온 사람들이 다 재벌들이고 정치인들인데 어머님이 오시면 우리 망신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 쥐고 있던 배추가 뚝 떨어졌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어머님 옷차림이나 말투가 좀 솔직히 말하면 촌스럽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모르니까 그냥 집에 계세요. 나중에 따로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한동안 밭 한가운데 서서 멍하니 있었어요. 손에 흙이 묻어 있었고 무릎에도 흙이 묻어 있었죠. 낡은 작업복에 고무장화, 얼굴은 햇볕에 그을리고 손은 거칠었습니다. 며느리 눈엔 이런 제 모습이 창피했던 겁니다. 그때 제 안에서 뭔가 딱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이제 됐구나.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구나. 저는 밭에서 나와서 평택집으로 돌아왔어요. 씻지도 않았습니다. 옷도 갈아입지 않았어요. 그냥 작업복 차림 그대로 흙이 묻은 장화 신은 채로 택시를 불렀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할머니, 어디 가세요?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제가 대답했죠. 기사님이 제 차림새를 보고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 안 하고 출발했습니다. 평택에서 서울 강남까지 1시간 40분 걸렸어요. 택시비가 13만 원 나왔습니다. 기사님한테 15만 원 드리고 거스름돈은 받지 않았어요. 호텔 앞에 내렸을 때가 오전 11시 20분이었습니다. 취임식은 11시 30분 시작이니까 딱 맞게 온 거였죠. 호텔 정문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도어맨이 문을 열어주다가 제 모습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당연하죠. 5성급 호텔에 흑투성이 작업복 입은 할머니가 들어왔으니까요. 로비를 지나갈 때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수근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장화 밑창에서 흙이 툭툭 떨어졌습니다. 하얀 카펫에 흙 자국이 찍혔어요. 그랜드 볼룸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 앞에 정장 입은 여직원이 서 있었어요. 여직원이 저를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로 오셨어요? 진수푸드 회장 취임식 참석하러 왔어요. 제가 대답했죠. 여직원이 명단을 확인하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금주요. 여직원이 명단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명단에 없으신데요. 초대받으신 게 맞으세요? 여직원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직원을 지나쳐 볼륨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어머님. 여직원이 당황해서 제 뒤를 따라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안에서 웅장한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샹들리에 불빛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샴페인 잔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턱시도와 드레스를 차려입은 사람들 사이로 흑투성이 작업복 차림에 제가 걸어 들어갔어요. 장화 밑창이 대리석 바닥에 닿을 때마다 쿵쿵 소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웅성웅성 수군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게 누구야? 왜 저런 사람이 여기 있어? 청소하는 사람 아니야? 단상 위에 서 있던 며느리 유라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3천만 원짜리 샤넬 드레스를 입고 진주 목걸이를 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입이 떡 벌어진 채 굳어버렸습니다. 며느리가 급하게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하이힐을 신고 종종종 뛰어오더니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얼굴에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아까 전화로 안 온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전화로 안 간다는 말 안 했는데? 내가 조용히 대답했죠. 며느리가 제 옷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제 팔을 거칠게 잡고 연회장 구석으로 끌고 갔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 왜 이 꼴로 여기 오신 거예요? 오시려면 좀 깨끗하게 하고. 오시지, 이게 뭐예요? 온몸에서 흙냄새가 나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저희 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말했죠.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차림으로 오세요? 대한민국 재벌들이 다 모인 자리예요. 우리 완전히 망신당했어요. 어머님 때문에요. 며느리가 호텔 직원들을 손짓으로 불렀습니다. 여기요, 여기 좀 와보세요. 보안 요원 2명이 다가왔어요. 며느리가 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분 좀 밖으로 모셔다 드려요. 길을 잘못 찾아오신 것 같아서요. 보안 요원들이 제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질질 끌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연회장을 가로질러서 수백 명의 시선을 받으면서 저는 끌려갔습니다. 그때 단상 위에 있던 아들 진수와 눈이 마주쳤어요. 아들은 저를 봤습니다. 분명히 봤어요.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못 본 척했어요. 친어머니가 보안 요원들한테 끌려가는데 고개를 돌려버린 겁니다. 연회장 문 밖으로 나가자마자 보안 요원들이 저를 밀어냈어요. 저는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쿵 소리가 나면서 엉덩이가 바닥에 부딪혔어요. 아팠습니다. 하지만 몸의 아픔보다 마음이 더 아팠어요. 복도에 주저앉아서 닫힌 연회장 문을 바라봤습니다. 저 문 안에는 제가 35년 넘게 키운 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아들은 저를 몰라보는 척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울지 않았어요. 대신 주머니에서 낡은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 전화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취임식 당장 취소해. 그리고 저둘 끌어내. 네, 회장님.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다시 연회장 문을 바라봤어요. 이제 곧 저 안에서 지옥이 펼쳐질 겁니다. 그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복도 바닥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닫힌 연회장 문을 바라보면서 지난 5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그때 아들 진수가 처음 회사에 취직했을 때였습니다. 아들은 진수푸드의 평사원으로 입사했어요. 물론 그것도 제가 뒤에서 다 준비한 거였지만 아들은 자기가 스펙으로 당당히 합격한 줄 알았죠. 첫 월급 받던 날 아들이 평택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첫 월급 탔어요. 이거 용돈이에요. 아들이 봉투를 내밀었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1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기뻤어요. 아들이 효자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고맙다, 진수야. 잘 쓸게. 제가 봉투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이후로 아들은 단 한 번도 용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2년 뒤 아들이 며느리 유라를 데리고 왔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서요. 며느리는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달랐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하이힐을 신고 화장을 진하게 하고 왔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며느리가 90도로 인사를 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저를 훑어보는 눈빛에서 무시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며느리가 처음으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님, 예단은 얼마 주실 거예요? 며느리가 대놓고 물었어요. 저희 친정 엄마가 그러는데 요즘은 최소 1,000만 원은 해야 한대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유라야, 미안한데 내가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럼 500만 원이라도 주세요. 친구들한테 창피해서 어떡해요. 며느리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저는 못 이기는 척 며느리한테 500만 원을 건넸습니다. 며느리가 돈봉투를 받아들고는 세어보더니 겨우 이것밖에 안 되네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결혼식은 서울 강남에 있는 호텔에서 했습니다. 저는 평택에서 기차를 타고 올라갔어요. 그날 제가 입고 간 옷은 시장에서 산 20만 원짜리 정장이었습니다. 결혼식장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 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이쪽이 신랑 어머님이세요? 며느리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며느리 어머니는 대답도 안 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며느리한테 뭐라고 속삭이는 게 보였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흘끔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 경멸이 가득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집에 초대받았습니다. 아들 부부는 서울 송파구 잠실에 있는 작은 오피스텔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15평짜리였습니다. 물론 그것도 제가 전세금을 대준 거였지만 아들은 자기가 대출받아서 얻은 줄 알았죠. 며느리는 부엌에서 물 한 잔 안 갖다 주고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1시간쯤 있다가 나왔는데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고쳤더군요. 어머님, 저희 약속이 있어서요. 먼저 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며느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점심도 안 먹고 돌아왔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며느리의 태도가 점점 노골적으로 변하기 시작한 게요. 명절 때 제가 평택에서 김치를 담가서 갖다 줬습니다. 10폭이나 되는 배추로 정성껏 담근 김치였어요. 어머님, 저희는 김치 안 먹어요. 며느리가 김치통을 받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저희 백화점에서 사 먹어요. 어머님이 만드신 거는 좀 위생이 걱정되거든요. 며느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추석 때였어요. 제가 명절 음식을 해서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송편도 빚고 잡채도 만들고 전도 부쳐서 보자기에 싸서 갔어요. 아들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며느리가 문을 열었어요. 어머님, 오신다고 말씀 안 하셨잖아요. 며느리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명절인데 당연히 와야지. 제가 웃으며 말했죠. 며느리가 한숨을 쉬더니 문을 열어줬습니다. 하지만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어요. 어머님, 저희 오늘 친정 가기로 했거든요. 지금 나가려던 참이었어요. 그럼 이거라도 두고 가. 제가 보자기를 풀려고 했죠. 며느리가 보자기를 받아들더니 제가 보는 앞에서 현관 옆 쓰레기통에 그냥 처박아 버렸습니다. 어머님, 저희 진짜 이런 거 안 먹어요. 버리는 것도 귀찮은데 왜 자꾸 갖다 주세요? 며느리가 짜증을 내며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복도에 서서 쓰레기통 속에 처박힌 제 음식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3년 전 손주가 태어났어요.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아들 낳았어요. 정말 기뻤습니다. 산후조리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손주를 봤어요. 작고 빨간 얼굴이 너무 예뻤습니다. 며느리 병실로 찾아갔습니다. 유라야, 고생했다. 손주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 제가 웃으며 말했죠. 며느리는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대답도 안 했습니다. 내가 산후조리 도와줄까? 미역국도 끓여주고.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산후도우미 불렀어요. 어머님은 그냥 평택에 계세요. 차갑게 말하고는 다시 핸드폰을 봤습니다. 저는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손주 돌잔치 날이 왔습니다. 초대는 받았어요. 하지만 제 자리는 연회장 맨 뒤쪽 구석이었습니다. 며느리 친정 식구들은 앞쪽 좋은 자리에 다 앉아 있었어요. 저는 뒤에서 혼자 앉아서 손주를 바라봤습니다. 돌잔치가 시작됐어요. 사회자가 할머니들을 호명했습니다. 외할머니 오유진 여사님 나오셔서 손주에게 덕담 한 말씀 해주세요. 며느리 어머니가 나가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우리 예쁜 손주 건강하게 자라렴. 할머니가 많이 사랑한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친할머니인 저는 호명조차 되지 않았어요. 그냥 구석에 앉아서 박수만 쳤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지만 참았습니다. 돌잔치가 끝나고 며느리한테 다가갔어요. 유라야, 손주 한번 안아봐도 될까? 며느리가 손주를 안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님, 애가 낯을 가려서요. 울면 어떡해요. 그리고는 돌아서 버렸습니다. 저는 손주를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그날 밤 아들이 돌잔치 사진을 문자로 보내왔습니다. 사진 속에는 며느리 친정 식구들이 손주를 안고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마치 저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요. 가슴이 아팠지만 그래도 참았습니다. 언젠간 아들이 정신을 차리겠지. 그렇게 믿었거든요. 그렇게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2년 전 아들 부부가 대치동으로 이사를 갔어요. 30평대 아파트였습니다.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사했어요. 주소 알려줄게요. 일주일 뒤에 집들이 간다고 연락했습니다. 며느리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집들이는 친한 사람들만 초대해요. 어머님은 나중에 따로 초대할게요. 하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만 흘렀습니다. 작년 설날이 됐어요. 명절인데 아들한테서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진수야, 오늘 설날인데 엄마 집에 안 오니? 어머니, 저희 처가 가기로 했어요. 아들이 짧게 말하고 끊었습니다. 저는 그날 혼자 떡국을 끓여 먹었어요. 텔레비전을 틀었는데 설날 특집 프로그램에서 온 가족이 모여 떡국 먹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런데 며느리의 악행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몇 달 뒤 며느리한테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급한 일이 있는데요.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니? 제가 물었죠. 애 학원비가 급하게 필요한데 어머님 혹시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300만 원이요. 이번 달만 급해서요. 다음 달에 바로 갚을게요. 300만 원이라니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하지만 손주 학원비라니까 안 줄 수가 없었습니다. 알았어. 계좌번호 알려줘. 제가 말했죠. 며느리가 계좌번호를 보내왔고 저는 바로 3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돈 갚는다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2달이 지났어요. 여전히 소식이 없었어요. 제가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라야, 저번에 빌려준 돈 말인데. 아, 그거요? 며느리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빌린 거예요? 저는 그냥 주신 줄 알았는데요. 어머님, 어차피 나중에 저희한테 다 물려주실 거잖아요. 지금 주나 나중에 주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그 돈을 다시는 받지 못했습니다. 석 달 뒤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이번엔 애 영어 유치원비가 필요한데요. 500만 원만 보내주세요. 며느리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저는 이번엔 거절했습니다. 유라야, 미안한데 나도 돈이 넉넉하지 않아서. 며느리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죠. 어머님, 그럼 손주 보는 것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손주가 할머니 얼굴 보면 운대요. 돈도 안 주시는 가난한 할머니 보면 애가 기가 죽잖아요. 며느리가 독을 뱉듯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이후로 손주를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전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우연히 며느리 통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아들 집 화장실을 쓰러 갔다가 거실에서 며느리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린 겁니다. 시어머니요? 진짜 골칫거리예요. 자꾸 집에 오시려고 하고 돈도 안 주면서 손주는 보겠다고 하고.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냥 요양원 보내면 안 돼요? 아직 건강하시다고요? 그럼 요양병원에 치매 환자로 등록하면 되잖아요. 병원비는 나라에서 나오니까 우리 돈 한 푼 안 들고.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요양병원에 가두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한 게 멀쩡한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 재산은 없어요? 혹시 숨겨둔 거라도 있으면 찾아내야 하는데. 전화 너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산요? 천호동 2억짜리 빌라 하나 있는데 그거 팔아봤자 얼마 안 되잖아요. 그냥 요양병원 보내고 그 집은 우리가 가져가면 돼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전화를 끊고 저를 쳐다봤어요. 어머님, 언제 나오셨어요? 며느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방금. 제가 짧게 대답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요. 하지만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로 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취임식이었던 겁니다. 복도 바닥에 앉아서 지난 일들을 떠올리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이제 저도 제 길을 갈 차례였으니까요. 연회장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최영민 전무가 나왔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최 전무가 저를 부축해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아. 아는 어때? 제가 물었죠. 아직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대 주주라는 말에 다들 당황한 상태고요. 최 전무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했어.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 전무가 저를 3층 VIP 라운지로 안내했습니다. 조용한 공간이었어요. 가죽 소파에 앉으니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회장님, 물 드릴까요? 최 전무가 물었어요. 아니, 됐어. 그냥 좀 쉬고 싶어. 제가 말했죠. 최 전무가 제 옆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회장님, 이게 지난 6개월간 조사한 자료입니다. 최 전무가 파일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저는 파일을 열었어요. 첫 장에는 아들 진수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밑에 빼곡하게 글자들이 적혀 있었어요. 김진수, 진수푸드 전무이사. 회사 법인카드 사적 사용 내역 지난 1년간 총 8,700만 원. 제 손이 떨렸습니다. 8,700만 원이라니요. 주요 사용처는 강남 룸살롱, 청담동 고급바, 그리고 불법 도박장입니다. 최 전무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도박장? 네, 회장님. 강남 논현동에 있는 불법 도박장에 일주일에 두세 번씩 드나들었습니다. 한 번에 거는 금액이 최소 500만 원, 최대 2천만 원입니다. 제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도박을 하고 있었다니요. 총 도박 손실액은 3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최 전무가 말했어요. 3억 원? 제가 되물었죠. 네, 회장님. 대부분 회사 비자금으로 충당했고 일부는 며느님 명의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최 전무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며느리 오유라의 사진이 나왔어요. 오유라, 김진수의 배우자. 회사 법인카드 사적 사용 내역 지난 1년간 총 1억 2천만 원. 1억 2천만 원이요? 네, 회장님. 주요 사용처는 청담동 명품 매장, 압구정 성형외과, 그리고 강남 피부과입니다. 최 전무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파일을 넘겼어요. 명품 가방 구매 내역이 나왔습니다. 에르메스 버킨백 4,500만 원, 샤넬 클래식 100, 1,800만 원, 루이비통 가방 950만 원.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성형외과 내역도 있었습니다. 눈 재수술 800만 원, 코 재수술 1,200만 원, 리프팅 시술 600만 원. 며느리가 이렇게 돈을 쓰고 있었다니요. 최 전무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대치동 아파트 관련 서류가 나왔어요. 강남구 대치동 음마아파트 30평형. 현재 시세 42억 원. 소유자 김진수. 하지만 실제 구매자는 박금주 회장님이십니다. 제가 2년 전에 회장님 지시로 아드님 명의로 구매해드렸죠. 최 전무가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기억해.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제는 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겁니다. 뭐? 네, 회장님. 지난 6개월 사이에 3번에 걸쳐 총 10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아드님 명의로요. 10억 원이요? 네, 회장님. 용도는 불명이지만 아마 도박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보입니다. 최 전무가 파일을 넘겼습니다. 대출 서류가 나왔어요. 1차 대출 3억 원, 2차 대출 4억 원, 3차 대출 3억 원. 숫자들이 눈에 박혔습니다. 저는 파일을 덮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최 전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계속해. 제가 말했죠. 최 전무가 두 번째 파일을 꺼냈습니다. 더 두꺼웠어요. 이건 뭐야? 제가 물었습니다. 며느님의 또 다른 문제입니다. 최 전무가 파일을 펼쳤어요.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강남 레스토랑에서 모르는 남자와 식사하는 사진이었어요. 이게 뭐야? 지난 3개월간 총 7번 며느님이 외간 남자와 만났습니다. 신분을 확인한 결과 며느님 대학 동창이고 현재 증권사 부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최 전무가 설명했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불륜입니까? 정황상 그렇게 보입니다. 호텔 주차장에서 함께 들어가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최 전무가 다음 사진을 보여줬어요. 며느리가 남자와 호텔로 들어가는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회장님, 이게 다가 아닙니다. 최 전무가 세 번째 파일을 꺼냈어요. 뭐가 더 있어? 제가 물었죠. 며느님이 6개월 전부터 법무사를 통해 어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작업? 회장님을 치매 환자로 등록하려는 작업입니다. 뭐? 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며느님이 법무사에게 의뢰해서 회장님을 치매 환자로 진단받게 하고 성년후견인 제도를 통해 재산 관리권을 가져가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최 전무가 서류를 보여줬어요. 법무사와 며느리가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며느리가 보낸 메일이었어요. 치매 진단을 받으시면 됩니다. 협조 가능한 병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사의 답장이었습니다.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리고 성년 후견인이 되면 시어머니 재산도 관리할 수 있나요? 며느리의 메일이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법원 허가만 받으면 됩니다. 법무사의 답장이었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며느님은 회장님이 천호동 빌라 하나만 가지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 2억짜리 빌라를 노린 겁니다. 최 전무가 말했어요. 그래, 나도 알아. 제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님은 회장님의 진짜 재산을 모릅니다. 올림픽 파크폴에 온 세 채, 시세 총 90억 원. 그리고 진수푸드 지분 51%. 최 전무가 파일을 펼쳤어요. 회사 주식 등기부등본이 나왔습니다. 진수푸드 주식 총 100만 주, 박금주 51만 주 51%, 김진수 10만 주 10%, 기타 주주 39만 주 39%. 숫자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회장님께서 10년 전에 회사를 설립하실 때부터 줄곧 대주 주셨습니다. 아드님은 명목상 10%만 보유하고 계시고요. 최 전무가 설명했어요. 그래, 내가 아들한테 10%를 준 건 동기부여를 위해서였어. 제가 말했죠. 네, 압니다. 하지만 아드님은 자기가 능력으로 그 주식을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최 전무가 말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회장님, 오늘 취임식은 원래 계획대로라면 아드님을 대표이사 회장으로 앉히는 자리였습니다. 최 전무가 말했어요. 그래, 나도 알아. 하지만 회장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지금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저들은 이제 끝입니다. 최 전무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저는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최 전무가 네 번째 파일을 꺼냈어요. 이건 뭐야? 회장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취임식 취소 후 후속 조치 계획서입니다. 최 전무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1단계 취임식 즉시 중단 및 김진수 해임. 2단계 회사 법인카드 전면 회수 및 사용 정지. 3단계 대치동 아파트 소유권 회수 절차 진행. 4단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 고발. 5단계 이혼 소송 및 재산 분할 무효화. 항목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좋아. 그대로 진행해. 제가 말했죠. 네, 회장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최 전무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손주 양육권 관련 서류입니다. 손주? 네, 회장님. 아드님 부부가 모두 구속될 경우 손주의 양육권 문제가 발생합니다. 최 전무가 설명했습니다. 손주는 어떻게 되는 거야? 법적으로는 외조부모에게 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원하신다면 됐어. 손주는 외조부모가 키우게 해. 나는 이제 그 아이들과도 인연을 끊을 거야. 제가 손을 저었습니다. 최 전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저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이제 다시 연회장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최 전무가 물었어요. 잠깐만.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봤어요. 흑투성이 작업복을 입은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 이 옷 그대로 들어갈 거야. 회장님? 저들이 날 거지 취급했잖아. 그럼 이 모습 그대로 저들 앞에 서는 거야. 그게 더 통쾌하지 않겠어? 제가 웃었습니다. 최 전무도 따라 웃었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럼 가시죠. 최 전무가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연회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연회장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최 전무가 먼저 들어갔고 저는 그 뒤를 따라 걸어 들어갔어요. 웅성웅성거리던 연회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어요. 샹들리의 불빛 아래 흑투성이 작업복을 입은 할머니가 다시 나타난 겁니다. 저게 누구야? 아까 그 사람 아니야? 왜 다시 들어온 거야?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어갔어요. 장화 밑창이 대리석 바닥에 닿을 때마다 쿵쿵 소리가 났습니다. 단상 위에는 아들 진수와 며느리 유라가 서 있었어요. 두 사람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며느리가 뒤로 물러섰어요. 어머님.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며느리를 지나쳐서 단상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최 전무가 마이크를 제 앞으로 가져왔어요.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진수푸드의 창업주이자 현 대표이사 회장 박금주입니다. 연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어요. 저는 10년 전 이 회사를 설립했고 지금까지 지분 51%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서 회사를 경영해 왔습니다. 제가 말했죠. 단상 옆에 서 있던 아들이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가 다니는 이 회사, 진수푸드는 내가 만든 거야.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아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회사는 제가. 넌 10년 전에 평사원으로 입사했어. 내가 최 전무한테 지시해서 널 뽑은 거야.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최 전무, 자료 보여줘. 제가 최 전무를 쳐다봤습니다. 최 전무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연회장 뒤쪽 대형 스크린에 화면이 떴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 파크폴에 온 30평형 세 채. 소유자 박금주. 각 시세 30억 원, 총 90억 원. 글자들이 크게 보였습니다. 연회장이 술렁였어요. 며느리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게 며느리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진수푸드 주식 등기부등본이 떴어요. 박금주 51만 주 51%, 최대 주주이자 실제 회장. 김진수 10만 주 10%. 숫자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아들이 주저앉았어요. 의자에 털썩 앉으면서 고개를 떨궜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원래 제 아들 김진수를 신임 회장으로 임명하는 취임식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하지만 취임식은 취소됩니다. 그리고 김진수 전무는 오늘부로 해임됩니다. 제가 선언했죠. 아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 왜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아들이 울먹였습니다. 뭘 잘못했냐고? 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넌 지난 1년간 회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서 8,700만 원을 횡령했어.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떴어요. 강남 템프로룸 살롱 850만 원, 청담동 홀덤바 630만 원. 내역들이 빼곡하게 나왔습니다. 주요 사용처가 뭔지 아느냐? 강남 룸살롱이랑 불법 도박장이야. 제가 소리쳤습니다. 연회장이 웅성거렸어요. 그리고 회사 비자금 3억 원을 빼돌려서 도박 자금으로 썼지. 제가 계속 말했어요.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그리고 며느리, 너도 마찬가지야.
제가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넌 지난 1년간 회사 법인카드로 1억 2천만 원을 썼어. 주요 사용처는 청담동 명품 매장하고 압구정 성형외까지. 제가 말했죠. 스크린이 바뀌었어요. 청담동 에르메스 4,500만 원. 압구정 VIP 성형외과 1,200만 원. 내역들이 쭉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더 악질이야. 제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며느리는 지난 3개월간 불륜을 저질렀어.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며느리가 모르는 남자와 호텔로 들어가는 사진이었어요.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가장 악질적인 건 이거야.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병원에 감금하려고 계획했어.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며느리와 법무사가 주고받은 이메일이 떴어요. 시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며느리가 보낸 메일이 크게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어머 하고 숨을 들이켰어요. 며느리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런 폐륜을 저지른 두 사람에게 더 이상 회사를 맡길 수 없습니다. 제가 선언했습니다. 따라서 오늘부로 김진수 전무는 해임되며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입니다. 연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김진수 씨, 오유라 씨,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동행을 요청합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어요. 싫어요. 저 안 가요. 경찰관이 며느리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아들도 수갑이 채워졌어요. 어머니, 아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경찰관들이 두 사람을 끌고 나갔습니다. 연회장을 가로질러서 수백 명이 보는 앞에서 두 사람은 끌려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하객들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앞으로 제가 이 회사를 책임지고 경영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저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동시에 후련했어요. 이제 끝이었으니까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최 전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 제가 대답했죠. 하객들이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존경합니다. 한 남자가 악수를 청했어요. 오늘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기업인으로서 본받을 만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악수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다가왔어요. 회장님, 저는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김태준입니다. 명함을 건넸습니다. 명함을 받았어요. 이름을 보니 유명한 기업인이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사 박승호입니다. 다음 사람이 명함을 내밀었어요. 또 명함을 받았습니다. 회장님, 정말 용기 있는 결단이셨습니다. 여성 기업인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저도 아들 둘을 키우는 어머니인데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대답했죠. 사람들이 줄을 서서 저에게 인사했어요. 명함을 주고 악수를 청하고 존경한다고 말했습니다. 30분 정도 지났을 때 최 전무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회장님, 슬슬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피곤해 보이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거든요. 최 전무가 저를 부축해서 연회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하지만 멀리서 기자들이 몰려오는 게 보였습니다. 회장님,
박금주 회장님, 기자들이 소리쳤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최 전무가 저를 가렸어요. 비켜주십시오. 지금은 인터뷰 불가합니다. 최 전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이 계속 다가왔어요. 회장님, 아드님을 직접 고발하신 심경이 어떠십니까? 한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며느리의 불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기자가 물었어요. 최 전무가 저를 엘리베이터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기자들이 뒤따라왔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저와 최 전무가 재빨리 타고 문을 닫았어요. 기자들이 문 밖에서 소리쳤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갔어요.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로비에도 기자들이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쪽이요. 기자들이 달려왔어요. 최 전무가 제 앞을 막았습니다. 비켜주십시오. 최 전무가 소리쳤어요. 로비를 가로질러서 호텔 밖으로 나왔습니다. 검은색 벤츠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기사님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빨리 타십시오, 회장님. 차에 올라탔어요. 최 전무도 옆자리에 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차가 출발했어요. 기자들이 차를 따라 뛰었지만 이내 뒤처졌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호텔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회장님,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최 전무가 물었어요. 집에 가고 싶어. 천호동 집으로. 제가 말했죠. 알겠습니다. 최 전무가 기사님한테 말했습니다. 차는 천호동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서울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회장님,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 전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고마워. 제가 짧게 대답했죠. 아마 내일부터 언론이 난리가 날 겁니다. 최 전무가 말했습니다. 그렇겠지.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나쁜 기사는 아닐 겁니다. 회장님께서 용기 있는 결단을 하셨다는 내용이 줄을 이룰 겁니다. 최 전무가 설명했습니다. 30분쯤 지나서 천호동에 도착했습니다. 제 빌라 앞에 차가 섰어요. 회장님, 들어가서 푹 쉬십시오. 내일 오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최 전무가 말했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제가 차에서 내렸어요. 빌라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 제 집 문 앞에 섰어요. 열쇠를 꺼내서 문을 열었습니다. 집은 조용했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거실 불을 켰습니다. 낡은 소파, 작은 식탁, 오래된 텔레비전이 보였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쭉 빠졌어요. 오늘 하루가 정말 길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누군지 확인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저는 MBC 뉴스데스크 기자 정수진입니다. 인터뷰 요청 드리고 싶은데요. 기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죄송하지만 지금은 인터뷰 어렵습니다. 제가 대답했죠. 그럼 언제쯤 가능하실까요?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또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 전화가 왔어요. 핸드폰을 무음으로 설정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 채널로 돌렸습니다. 9시 뉴스가 막 시작하는 참이었어요. 앵커가 나왔습니다. 오늘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식품기업 진수푸드의 회장 취임식에서 신임 회장이 횡령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를 고발한 사람이 바로 69세 친모라는 점입니다. 앵커가 말했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오후 호텔 연회장 영상이 나왔어요. 제가 단상에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흑투성이 작업복을 입고 마이크를 잡고 있는 제 모습이요. 박금주 회장은 10년 전 진수푸드를 설립한 창업주로 지분 51%를 보유한 최대주주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아들에게 회사 경영을 맡겼습니다. 기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화면이 또 바뀌었습니다. 아들이 경찰에게 끌려가는 장면이 나왔어요. 김진수 전 전무는 회사 법인카드로 8,7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도박으로 3억 원의 손실을 입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자가 설명했습니다. 며느리가 끌려가는 장면도 나왔어요. 며느리 오유라 씨는 법인카드로 1억 2천만 원을 사용했으며 불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기자 목소리가 계속됐어요.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거리 인터뷰 장면이 나왔어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69세 할머니가 직접 아들을 고발하다니 얼마나 배신감이 컸으면 그랬을까요? 한 시민이 말했습니다. 저도 며느리 때문에 고생하는데 공감이 많이 됐어요. 회장님 정말 용기 있으시네요. 다른 시민이 말했어요. 뉴스가 계속됐습니다. 10분 동안 제 이야기만 나왔어요. 채널을 돌렸습니다. KBS 뉴스였어요. 거기도 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SBS로 돌렸어요. 거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텔레비전을 껐어요. 핸드폰을 다시 켰습니다. 문자가 50개 넘게 와 있었어요.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존경합니다. 평택 공장장 김철수 올림. 문자 내용이었어요. 회장님, 오늘 뉴스 봤습니다. 응원합니다. 진수푸드 영업부장 이민호. 또 다른 문자였습니다. 금주씨, 뉴스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옆집 아주머니. 이웃 아주머니 문자도 있었어요.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대부분 응원하는 내용이었어요. 포털 사이트를 켰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박금주였어요. 2위가 진수푸드, 3위가 김진수였습니다. 기사를 클릭했어요. 69세 박금주 회장, 폐륜 아들 직접 고발. 기사 제목이 떴습니다. 댓글을 봤어요. 진짜 대단하시다. 나도 저런 용기가 있을까? 1523명이 공감했습니다. 아들이 효도는커녕 도박의 횡령이면 당연히 고발해야지. 2891명이 공감했어요. 며느리가 진짜 악녀네. 시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 하다니. 4102명이 공감했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 달려 있었어요. 대부분 저를 응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기사도 클릭했어요. 천호동 2억 빌라에 사는 90억 부자 할머니.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내용을 읽었어요. 박금주 회장은 겉으로는 천호동 낡은 빌라에 살며 가난한 노인 행세를 했지만 실제로는 올림픽 파크폴에 온 아파트 세 채를 소유한 90억 원대 부자였다.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댓글을 봤어요. 이게 진짜 반전이네. 며느리는 2억만 노렸는데 90억이었다니. 5672명이 공감했습니다. 속 시원하다. 며느리 지금 기절했을 듯. 3219명이 공감했어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소파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주르륵 눈가에서 흘러내렸습니다. 왜 우는지 모르겠었어요. 슬퍼서인지, 후련해서인지, 아니면 외로워서인지, 그냥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누워 있었어요.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최 전무였어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그래? 회장님, 급한 소식입니다. 최 전무 목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일인데? 아드님 부부가 방금 구속됐습니다. 검찰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긴급 구속했습니다. 최 전무가 말했어요. 그래. 알았어.
제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신문 일면에 회장님 기사가 실릴 겁니다. 모든 언론사가 톱 기사로 다룬다고 합니다. 최 전무가 말했습니다. 알았어. 제가 전화를 끊었어요. 다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 알았어요. 더 이상 조용히 살 수 없을 거라는 것도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미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일어나서 화장실로 갔어요.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69살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어요. 잠옷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이번엔 쉽게 잠이 왔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초인종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전 7시였습니다. 누굴까 싶어서 일어났어요.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옆집 아주머니였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금주 씨. 아주머니가 신문 뭉치를 들고 서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제가 물었죠. 신문 보셨어요? 금주 씨 일면에 나왔어요. 아주머니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신문을 펼쳐 보였어요. 조선일보 일면이었습니다. 큰 사진이 실려 있었어요. 제가 단상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69세 어머니의 눈물의 고발, 폐륜 아들 구속. 헤드라인이 크게 박혀 있었어요. 중앙일보도 보세요. 아주머니가 다른 신문을 펼쳤습니다. 거기도 제 사진이 일면에 실려 있었어요. 천호동 빌라 할머니 알고 보니 90억 재벌.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동아일보도요. 아주머니가 또 다른 신문을 보여줬어요. 모든 신문 일면에 제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신문을 받았어요. 금주 씨,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며느리 때문에 고생하는데 정말 속이 다 시원했어요. 아주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별 말씀을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죠. 아주머니가 돌아갔어요. 문을 닫고 신문들을 식탁에 펼쳤습니다. 하나하나 읽었어요. 모든 신문이 저를 응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박금주 회장의 용기 있는 결단, 한국기업윤리의 새 이정표, 조선일보 기사 제목이었어요. 어머니의 눈물, 아들의 배신, 그리고 정의의 승리. 중앙일보 기사였습니다. 신문을 다 읽는데 30분이 걸렸어요. 핸드폰을 켰습니다. 문자가 100개가 넘게 와 있었어요. 전화 부재중이 50통이었습니다. 대부분 기자들이었어요. 인터뷰 요청이었습니다. 무시하고 최 전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회장님, 주무셨습니까? 최 전무가 받았습니다. 응. 오늘 일정이 어떻게 돼? 제가 물었죠. 오전 10시에 대치동 아파트 명의 이전 절차가 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로 가셔야 합니다. 최 전무가 말했어요. 알았어. 그리고요? 오후 2시에 명품 압수 현장에 참관하실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며느님 집을 압수수색합니다. 최 전무가 설명했습니다. 가겠어. 제가 대답했죠. 그럼 9시 30분에 모시러 가겠습니다. 최 전무가 말했습니다. 그래. 전화를 끊었어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어제보다 좀 더 단정한 옷을 골랐어요. 검은색 바지에 흰색 블라우스, 그리고 베이지색 가디건을 걸쳤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그래도 69살은 69살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보다는 좀 나아 보였어요. 9시 30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최 전무였어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최 전무가 인사했어요. 응, 가자. 제가 대답했죠. 계단을 내려가는데 1층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기자들이었어요.
회장님, 박금주 회장님, 기자들이 소리쳤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최 전무가 제 앞을 막았습니다. 비켜주십시오. 최 전무가 소리쳤어요. 회장님,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아드님을 직접 고발하신 심경이 어떠십니까? 다른 기자가 물었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최 전무가 저를 차까지 안내했어요. 차에 올라탔습니다. 문을 닫자 기자들이 차 창문을 두드렸어요. 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기자들이 비켜섰어요. 빌라를 벗어났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최 전무가 물었어요. 괜찮아. 제가 대답했죠. 이제 매일 저럴 겁니다. 기자들이 회장님을 찾아다닐 겁니다. 최 전무가 말했습니다. 알아.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는 강남구 대치동으로 향했습니다. 30분쯤 걸렸어요. 법무사 사무실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10층짜리 오피스텔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어서 이응이응 법무사 사무실 문을 열었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접수 데스크에 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어서 오십시오. 박금주 회장님이십니까? 직원이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대답했죠. 이쪽으로 오십시오. 직원이 안내했어요.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큰 테이블이 있었고 법무사가 앉아 있었어요.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회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이 사무실 대표 법무사 김성훈입니다. 법무사가 일어나서 악수를 청했어요. 악수를 받았습니다. 앉으십시오. 법무사가 의자를 권했어요. 앉았습니다. 최 전무도 옆자리에 앉았어요. 오늘은 대치동 음마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법무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현재 소유자는 김진수 씨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실제 구매자는 박금주 회장님이시고 구매 당시 송금 내역과 계약서가 모두 회장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법무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대답했죠. 따라서 명의신탁 해지를 통해 소유권을 회장님께로 이전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합니다. 법무사가 서류를 보여줬어요. 서류를 받아서 읽었습니다. 명의신탁 해지 계약서였어요. 내용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법무사가 펜을 건넸어요. 펜을 받았습니다. 서명란에 이름을 썼어요. 박금주. 그리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등기 신청을 하면 일주일 안에 소유권이 회장님께로 이전됩니다. 법무사가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일어났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을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회장님, 이제 며느님 집으로 가시겠습니까? 최 전무가 물었어요. 가자. 제가 대답했죠. 차에 올라탔습니다. 기사님이 차를 출발시켰어요. 같은 대치동이었습니다. 10분도 안 걸렸어요. 며느리가 살던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렸어요. 아파트 입구에 검찰 차량이 서 있었습니다.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검찰 직원들이 있었어요. 박금주 회장님이십니까? 한 검사가 다가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대답했죠. 저는 서울중앙지검 특수이부 김민재 검사입니다. 검사가 명함을 건넸어요. 명함을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압수수색을 시작하겠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참관인 자격으로 동행하시면 됩니다. 검사가 설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1502호 앞에 섰어요.
검사가 영장을 보여주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이 보였습니다. 어제 본 것과 똑같았어요. 검찰 직원들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5명이었어요. 압수 목록에 따라 물품을 수거하겠습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직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한 직원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드레스룸 문을 열었어요. 명품 가방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에르메스 버킨백 5개, 샤넬 클래식 백 8개, 루이비통 가방 14개. 직원이 하나씩 세면서 상자에 담았어요. 저는 드레스룸 문 앞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명품 가방들이 하나씩 상자에 들어갔어요. 며느리가 회사 돈으로 산 가방들이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다른 직원이 장식장을 뒤지고 있었어요. 명품 시계가 나왔습니다. 롤렉스 시계 3개였어요. 이것도 압수 목록에 있습니다. 직원이 시계를 비닐봉지에 넣었어요. 또 다른 직원이 서재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서류들을 꺼내서 확인했어요. 법인카드 영수증들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증거물입니다. 직원이 서류를 봉투에 넣었어요. 1시간 동안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명품 가방 27개, 명품 시계 3개, 명품 의류 50여 벌, 법인카드 영수증 200여 장. 모두 압수됐어요. 압수 목록을 작성하겠습니다. 검사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타자를 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며느리가 살던 집이었습니다. 비싼 가구들, 큰 텔레비전, 고급 식탁. 모두 제 돈으로 산 것들이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최 전무가 옆에 앉으며 물었어요. 괜찮아. 제가 대답했죠. 압수 목록 작성이 끝났습니다. 검사가 프린터로 출력했어요. 회장님, 여기 확인 서명 부탁드립니다. 검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서류를 받아서 읽었어요. 압수 물품 목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명란에 이름을 썼습니다. 박금주. 고맙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받았어요. 직원들이 압수 물품들을 들고 나갔습니다. 큰 상자 5개였어요. 저도 일어났습니다. 아파트를 나가려는데 누가 복도에 서 있었어요. 며느리 친정 어머니 오유진이었습니다. 사돈 어른.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것 같았어요. 제발 부탁이에요. 우리 유라 좀 살려주세요. 어머니가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손을 뿌리쳤어요. 놓으세요. 사돈 어른, 제발이요. 유라가 잘못했어요. 다 제가 잘못 가르쳤어요. 어머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뒤로 한 발짝 물러섰어요. 일어나세요. 제가 차갑게 말했죠. 고소 취하해 주세요. 유라는 아직 젊잖아요. 앞날이 창창한데 감옥에 가면 인생이 끝나요. 어머니가 바닥에 손을 짚고 빌었습니다. 며느리가 저한테 뭘 했는지 아세요? 제가 물었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요. 뉴스에서 다 봤어요. 유라가 정말 잘못했어요. 며느리가 절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어요. 요양병원에 가두려고 했고요. 제가 하나하나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바닥에 이마를 찧었어요. 쿵쿵 소리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제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손주를 못 보게 했고요. 돈도 빌려가고 갚지 않았어요.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소리내어 울었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유라를 너무 버릇없이 키웠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용서해 달라고요?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바닥에 엎드려 울기만 했어요. 결혼식 때 기억나세요? 제가 물었죠.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때 절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나세요? 제가 인사했을 때 대답도 안 하고 돌아섰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며느리한테 뭐라고 속삭였죠. 저를 보고 비웃었어요.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가 바닥을 치며 빌었습니다. 그때는 절 무시해도 됐어요. 가난한 시골 할머니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저를 쳐다봤어요. 이제 와서 빌어봤자 소용없어요. 며느리는 자기가 저지른 죗값을 치러야 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돈 어른. 어머니가 울먹였어요. 저는 어머니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어머니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제발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듣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갔어요. 최 전무가 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최 전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제가 짧게 대답했죠.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로비를 지나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탔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파트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회장님, 이제 회사로 가시겠습니까? 최 전무가 물었어요. 아니, 집에 가고 싶어. 제가 대답했죠. 알겠습니다. 차는 천호동으로 향했습니다. 30분쯤 걸렸어요. 빌라 앞에 도착했습니다. 기자들은 이제 없었어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회장님,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최 전무가 말했어요. 그래, 고생했어. 제가 대답했죠. 빌라로 들어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서 제 집 문을 열었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용했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오늘도 긴 하루였습니다. 핸드폰을 켰어요.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며느리 명품 27개 압수, 시가 2억 원 넘어. 기사 제목이 떴어요. 클릭해서 읽었습니다. 오늘 검찰은 오유라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여 명품 가방 27개를 비롯한 2억 원 상당의 물품을 압수했다.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댓글을 봤어요. 명품 27개? 완전 쇼핑 중독자네. 2103명이 공감했습니다. 회사 돈으로 명품 사재기하고 양심도 없나? 3891명이 공감했어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오늘 며느리 친정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우는 모습이요.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 일을 한 거니까요. 그날 이후 2달이 지났습니다. 그 2달 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대치동 아파트 소유권이 제 명의로 완전히 이전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어요. 시세대로 42억 원에 내놨는데 일주일 만에 계약이 들어왔습니다. 한 달 뒤 잔금까지 다 받았어요. 42억 원이 제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리가 구매한 명품들은 모두 경매로 넘어갔어요. 에르메스 버킨백 5개는 개당 5천만 원씩 총 2억 5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샤넬 가방들도 1억 원 넘게 팔렸어요. 총 4억 원 정도가 회수됐습니다. 모두 회사 계좌로 돌아왔어요. 그 2달 동안 기자들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다 거절했습니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검찰 조사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범죄 사실을 하나하나 진술했어요. 도박장 출입 기록, 명품 구매 내역, 법무사와 주고받은 이메일. 모든 증거가 검찰에 넘어갔습니다. 그동안 천호동 빌라에서 혼자 살았어요. 조용했습니다. 가끔 옆집 아주머니가 찾아와서 밥을 같이 먹자고 했어요. 저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와 함께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금주 씨, 힘들지 않으세요?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대답했죠. 아드님이 감옥에 계시는데 제 선택이었어요. 후회하지 않아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회사 일도 계속했습니다. 일주일에 2~3번 평택 본사로 출근했어요. 임원 회의에 참석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 전무가 실무를 잘 처리해 줬어요. 회장님, 회사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 전무가 보고했습니다. 고마워. 내가 있어서 든든해. 제가 말했죠. 그렇게 2달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공판 날이 왔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정장을 꺼냈어요. 검은색 정장에 흰색 블라우스였습니다. 백화점에서 새로 산 옷이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2달 전보다 얼굴이 좀 편안해 보였어요. 9시에 최 전무가 왔습니다. 함께 차를 타고 서초동 법원으로 갔어요. 30분쯤 걸렸습니다. 법원 건물 앞에 도착했어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회장님, 박금주 회장님, 기자들이 소리쳤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오늘 재판 결과에 대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한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댔어요. 최 전무가 저를 가렸습니다. 비켜주십시오. 지금은 답변 불가합니다. 최 전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기자들을 뚫고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를 지나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어서 제312호 법정 앞에 섰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법정 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방청객들이 자리를 다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웅성거렸어요. 저기 회장님이시다. 직접 오셨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전무가 저를 앞쪽 자리로 안내했어요. 피해자 측 자리였습니다. 앉았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오른쪽에는 검사석이 있었고 왼쪽에는 피고인석이 있었어요. 10시 정각 법정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교도관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뒤로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2사람 모두 수갑을 차고 있었어요. 파란색 죄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들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2달 만에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입을 열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을 보지 않았어요. 며느리도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맨얼굴이었어요. 머리도 산발이었습니다. 예전에 그 도도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피고인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교도관이 말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피고인석으로 걸어갔어요. 수갑 때문에 걸음이 어색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았어요. 2사람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들이 들어왔어요. 아들 쪽에 변호사 1명, 며느리 쪽에 변호사 1명이었습니다. 검사도 들어왔습니다. 김민재 검사였어요. 저한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 기립. 법원 직원이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일어났어요.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판사가 판사석에 앉았습니다. 착석하십시오.
판사가 말했어요. 사람들이 앉았습니다. 지금부터 2024 고압 1287호 횡령 및 배임 사건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피고인 김진수, 오유라, 두 사람 맞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들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며느리도 대답했습니다. 검사, 기소 내용을 진술하십시오. 판사가 검사를 쳐다봤어요. 김민재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서류를 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김진수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진수푸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여 총 8,700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검사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요 사용처는 강남 소재 유흥업소 및 불법 도박장이며 회사 비자금 3억 원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검사가 계속 읽었어요. 피고인 오유라는 같은 기간 진수푸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여 총 1억 2천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주요 사용처는 명품 매장 및 성형외과이며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유용했습니다. 검사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또한 피고인 오유라는 피해자 박금주 씨를 치매 환자로 허위 진단받게 하여 성년후견인이 되려 했으며 이를 통해 피해자의 재산을 편취하려 했습니다. 이는 사기미수 및 사문서 위조 혐의에 해당합니다. 검사가 마지막까지 읽었어요. 따라서 검찰은 피고인 김진수에게 징역 7년, 피고인 오유라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합니다. 검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변호인, 의견 진술하십시오. 판사가 아들 쪽 변호사를 쳐다봤습니다.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 김진수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피고인은 회사에 10년간 성실히 근무했으며 이번 범행은 일시적인 판단 착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변호사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아들로서 가족 간 화해의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관대한 처분을 부탁드립니다. 변호사가 앉았어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며느리 쪽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 오유라는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입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피고인이 구속되면 자녀가 외조부모 손에 맡겨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라도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변호사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시어머니와의 관계 개선을 진심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앉았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해자 측 의견 진술하시겠습니까? 판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최 전무가 저를 쳐다봤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어났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35년 넘게 아들을 키웠습니다. 제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반찬 가게 일을 했습니다. 저녁 8시까지 일했어요. 손님 한 분이라도 더 받으려고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서울로 보내서 취직도 시켰어요. 회사도 만들어줬습니다. 제가 계속 말했어요.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저를 배신했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취임식에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격이 안 맞는다고 했어요. 명절에도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말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했어요. 그리고 며느리는 더 악질이었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며느리가 몸을 떨었습니다.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병원에 가두려 했습니다. 제 재산을 빼앗으려 했어요. 제가 말했죠. 제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손주를 못 보게 했어요.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았습니다.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어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제가 판사를 쳐다봤어요. 판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변호인은 가족 간 화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가족은 아닙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이 두 사람이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법정이 조용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 최후 진술하시겠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아들이 일어났어요. 어머니, 아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아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들이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들이 무릎을 꿇었어요. 법정 안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아들이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쿵 소리가 났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어요. 피고인,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판사가 말했습니다. 교도관이 아들을 일으켰어요. 아들이 다시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며느리도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가 울었습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며느리가 바닥을 보며 말했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아이가 아직 어립니다. 며느리가 흐느꼈습니다. 저는 듣지 않았어요. 고개를 돌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피고인,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판사가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앉았어요. 판사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공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다음 공판 기일은 추후 통보하겠습니다.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를 거쳐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판사가 일어났습니다. 모두 기립. 법원 직원이 외쳤어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판사가 나갔어요. 교도관들이 아들과 며느리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아들이 뒤를 돌아봤어요.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입모양으로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이 끌려나갔어요. 법정을 나왔습니다. 최 전무가 저를 부축했어요. 회장님 힘드셨죠? 최 전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제가 짧게 대답했죠.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천호동 빌라에 도착했어요. 집에 들어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달 뒤 두 번째 공판이 있었어요. 증인 신문이었습니다. 회사 직원들이 증인으로 나와서 아들과 며느리의 범행을 증언했어요.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세 번째 공판에서는 증거 조사가 이루어졌어요. 법인카드 내역, 도박장 출입 기록, 명품 구매 영수증, 모든 증거가 법정에 제출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총 5달이 흘렀어요. 오늘이 선고 공판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어요. 정장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5달 전보다는 좀 편안해 보였어요. 9시에 최 전무가 왔습니다. 함께 차를 타고 법원으로 갔어요.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청석은 이번에도 가득 찼어요.
피해자 측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두 사람 모두 5달 전보다 더 수척해 보였습니다. 아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들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두 기립. 법원 직원이 외쳤어요.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모두 앉았어요. 지금부터 2024 고압 1287호 횡령 및 배임 사건 선고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피고인들 일어서십시오. 아들과 며느리가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떨고 있었어요. 판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주문. 판사가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김진수를 징역 7년에 처한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이 비틀거렸어요. 옆에 있던 변호사가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피고인 오유라를 징역 5년에 처한다. 판사가 계속 읽었습니다. 며느리가 주저앉았어요. 바닥에 털썩 앉으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횡령한 금액 총 2억 원을 피해자 진수푸드에 배상할 것을 명한다. 판사가 마지막까지 읽었어요. 이상 선고합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탕, 탕, 탕. 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끝났습니다.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법정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저를 쳐다봤어요. 어머니,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일어났어요. 법정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아들이 계속 소리쳤어요. 듣지 않았습니다. 최 전무가 저를 부축해서 법정 밖으로 나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회장님, 선고 결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댔어요.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는 정의가 승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입을 열었어요. 제 아들과 며느리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제가 말했죠. 용서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기자가 물었어요. 용서는 그들이 진정으로 뉘우쳤을 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차로 걸어갔습니다. 차에 올라탔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회장님,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최 전무가 물었어요. 평택으로 가자. 제가 대답했죠. 1시간 반쯤 걸렸습니다. 제가 35년 동안 살았던 평택 집 앞에 도착했어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뒤쪽 밭으로 갔습니다. 배추가 자라고 있었어요. 상추도 있었습니다. 밭에 쪼그리고 앉았어요. 흙을 만졌습니다. 따뜻했어요. 회장님, 최 전무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왜? 제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최 전무가 물었어요. 아직은 계속할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회사가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는 내가 책임져야지. 하지만 실무는 내가 더 많이 맡아줘. 난 중요한 결정만 할게. 제가 최 전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최 전무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조만간 올림픽 파크 포레온으로 이사할 거야. 새 아파트에서 새로 시작하는 거지.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손주는요? 최 전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손주는 외조부모가 키우고 있다며? 제가 물었죠. 네, 그렇습니다. 최 전무가 대답했어요. 그 아이는 죄가 없어. 제가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아이가 좀 크면 그때 생각해보자. 알겠습니다. 최 전무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실에 들어가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35년 동안 살았던 집이었어요. 안녕. 제가 작게 인사했습니다. 차에 올라탔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평택거리가 스쳐 지나갔어요. 제가 35년 동안 살았던 동네였습니다.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천호동 빌라 앞에 차가 섰어요. 다음 주부터 이사 준비 시작하겠습니다. 최 전무가 말했어요. 그래. 고마워. 제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집에 들어갔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켰어요.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진수푸드 회장 아들, 징역 7년 확정, 며느리도 징역 5년. 기사 제목이 떴습니다. 댓글을 봤어요. 회장님 정말 대단하시다. 이제 좀 편히 사시길.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후련해서였어요. 드디어 끝났구나.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35년 넘게 아들을 키웠고 그 아들이 저를 배신했지만 이제 모두 끝이 났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저녁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시원했어요. 나도 이제 평범하게 살 거야. 제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최 전무였어요. 회장님, 아드님이 접견 신청을 했습니다. 회장님을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최 전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제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라고 조용히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 전무가 전화를 끊었어요.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제 완전히 어두워졌어요. 가로등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새 아파트로 이사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로 이사한 올림픽 파크포레온 아파트 30층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야경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69년을 살았지만 이제야 두 다리 쭉 뻗고 제 인생을 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자식만을 바라보며 살던 시간들이 전부는 아닙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잖아요. 이제라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시려고 노력해 보세요. 저도 이제 남은 인생은 제 방식대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아들은 여전히 감옥에 있고 며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만나게 되겠죠. 하지만 그건 그들이 진심으로 뉘우쳤을 때의 일입니다. 손주는 외조부모 손에서 잘 자라고 있다고 들었어요. 나중에 그 아이가 크면 할머니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의 기운을 듬뿍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오늘도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